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병원까지 쫓아온 남편은 1시간 정도 요란스럽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더니만 금방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좁아? 아무리 6인실이라도 그렇지 보호자 침대를 이따위로 불편하게 해놓으면 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도 밥은 괜찮게 나오네. 병원식은 맛없는 거 아닌가? 산모식이라서 그렇구나. 잘 먹어야 하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누워있는 다른 침대의 산모들은 일어나 앉는 것도 걱정하는 남편들이 밥도 떠 먹여주던데 저희 남편은 제 앞으로 나온 밥을 보며 침만 흘리고 있더군요. 어떻게라도 먹어야 기운이 날 것 같아 억지로 먹어보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침을 흘릴 듯 눈이 벌게서 쳐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차마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당신 이거 먹을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소한 그 눈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줬으면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음식 앞에서는 눈치 따위 없는 남편은 그대로 제 수저를 뺏어들더군요. 참네. 여보야는 입이 짧아서 큰일 났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벌떡 일어나지. 여기 고기 반찬 괜찮네. 생선도 잘 굽고. 후식과일도 다네. 여기 은근 맛집이네. 그 입으로 꾸역꾸역 쳐 넣으면서 입을 잘도 조잘대더군요. 그렇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그냥 잠이나 자자 싶어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신랑은 제 밥을 배불리 먹고는 보호자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코까지 골면서 잠들어 있더군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 신랑을 조용히 불러봤지만 꿈쩍도 안 해서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살살 걸어 화장실에 다녀오니 참 어이가 없게도 그렇게 불러도 안 깨던 남편이 그새 깨었는지 보호자 침대에서 환자 침대로 올라가서 편하게 잠들어 있더군요. 자기야, 일어나 봐. 여기서 자면 어떻게 해, 여보. 차라리 집에 가서 자, 여보.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눈을 뜨지 않던 남편은 결국 제 침대를 차지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곳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고 동료들에게 차마 그 꼴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어서 어떻게 하루를 참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마자 혼자 있겠다면서 남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간간히 들여다봐주는 동료 간호사들 덕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짜질은 멈추지를 않더군요. 아니, 너는 뭐 힘든 게 있다고 병원에 뒤비져 누워있냐? 이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 있는 거냐? 일주일?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은 혼자 지내는 거냐? 아니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지내는 거니? 너 당장 퇴원하고 집으로 가라. 가서 우리 아들 밥 챙겨야지. 어디 거기 누워있어.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가 유산기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구장창 아들 밥 걱정만 하는 막강한 시어머니의 멘탈에 존경심까지 들더군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밥 걱정은 마세요. 세상 모두가 굶어 죽어도 절대 굶을 사람 아니에요. 어제도 그제도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돼지갈비에 맥주 먹고 있다고 전화 왔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밥 좀 챙겨주세요. 왜 안 되시는데요? 평소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저희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의 평화를 외쳐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무개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헛소리를 끊임없이 해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겨우 끊었는데 커튼이 걷히고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아니, 언니는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요? 한참 찾았잖아요. 조용히 해야 할 병실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온 신우는 인사는커녕 자기 할 말만 다다다 쏟아내더군요. 언니, 제가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알아서 용돈을 보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요? 미리 계좌를 보내주던지 오빠 통해서 줬으면 이렇게 걸음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쇼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황당하더군요. 수학여행 다음 주라면서요. 그럼 용돈은 그 전에 주면 되지
왜 미리 찾아요? 아니, 누워있더니 귓구멍이 막힌 거예요? 쇼핑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나보고 수학여행 가서 입던 옷이나 입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센스라는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 엄마가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제 앞에 손을 내밀더군요. 상대하기도 싫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주는데 신우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2만 원이요? 지금 장난해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그러더니 힘으로 제 지갑을 뺐더니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가더군요. 병원에서 쓸 일이 있을까 해서 꺼내온 5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다 꺼내가고도 모자란다는 듯 혀를 차더니 카드까지 꺼내가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내놔요. 그러나 제 밥까지 다 뺏어먹고 살이 뒤룩뒤룩 찐 돼지 같은 신우이에게 힘으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언니가 결혼해서 저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간다는 신우한테 저는 용돈이 아깝다고 지금 인상 쓰는 거예요? 와, 정말 어이가 없네.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엄마한테 이쁨 받을 수 있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그 후 신우이는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가져다 준 간식들을 자신의 가방에 싹 다 챙기고는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얼마 후 카드로 30만 원, 20만 원 결제가 됐지만 정말 신경도 쓰기 싫었습니다. 그저 그 결제 내역을 그대로 남편에게 토스한 뒤 이번 달부터 당신 용돈에서 빼고 줄게. 그러기 싫으면 당신이 동생 끌고 가서 환불해와. 라고 보내놓고는 그냥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나오고 나자 그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딸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딸? 그것도 첫딸?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딸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누가 그러더냐? 의사? 아니 의사 말이라고 다 맞겠냐?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아, 다리 꼬고 있으면 모른다며. 시몬은 뱃속의 아이가 손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의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라. 그동안 내가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안 했지? 그렇지 않으면 딸일 리가 없다. 아니면 그 아이 우리 아들 씨인 건 맞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씨를 받아서 딸을 잉태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밭이 부실해도 씨가 좋은데 그럴 리가 있냐고! 한참을 열을 내던 시몬은 제가 끄떡도 안 하자 그 다음으로는 어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어차피 그 딸 낳아서 뭐하니? 그것도 큰 딸을 말이다. 지금 네가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딸년을 낳으면 몇 달을 낭비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한다, 산후조리한다, 또 몇 달을 낭비한 다음에야 아들을 잉태할 거 아니냐. 그럼 안 그래도 많은 네 나이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 차라리 지금 유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냥 그 쓸데없는 딸년을 보내고 귀한 아들을 가질 궁리를 해보자.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더 정성을 쏟으면 될 거다. 네 나이도 있는데 하루 한 달이 아깝지 않니? 정말 입으로 똥을 싸는 재주를 가지신 시어머니더군요. 아무리 제가 강철 멘탈을 가지고 무시하려고 해도 그 한계란 게 있는데 말입니다. 꺼지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예비 살인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 낳아준 분이니까 참을게요. 당장 꺼지시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아이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는데 어머님 보고 있으니까 이 딸을 지키려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게 저는 무시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후로는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연락은 다 차단하고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시댁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편을 들 거라면 같이 차단 받아주겠다는 소리도 했고요. 그리고 예쁜 거 먹고 맛있는 것만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더군요. 제가 먹는 건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신랑은 제가 제 몫을 다 먹으니 임신하면서 식탐이 늘었다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은 지나고 결국 저에게 전통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느지막이 퇴근해서
피자 한 판을 해치우며 게임에 열중해 있던 남편은 귀찮기 그지없다는 표정으로 차키를 집어들었고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왜 병원은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는 거야? 여보야가 좀 건의해봐. 남편 대기 의자가 이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앉아 있으라는 거야? 계속되는 진통에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은 참 잘도 불평을 해대더군요. 나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밥 먹고 오면 안 돼? 허리 아프다고. 급하게 오느라고 핸드폰 충전도 못해서 게임도 못하는데 뭐하고 있으라고. 지루하다고. 여보야는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굶는다고 아픈 배가 덜 아파? 나 가서 밥 먹고 핸드폰 좀 충전하고 와도 되잖아. 보호자라는 놈이 진통하는 와이프를 옆에 두고 의자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소리를 잘도 하더군요. 그래도 꺼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보호자 동의 사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천사 같은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산모만 사람이고 보호자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밥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왜 당신 반찬하고 내 반찬하고 틀리냐고! 남편은 병원에서도 밥 투정을 했고 제 밥을 노렸습니다. 당신도 생각을 해봐. 당신 체격하고 내 체격하고 2배는 차이 나잖아. 그런데 보호자 침대 사이즈 보라고. 이게 사람 누우라는 침대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체격이 작은 여보야가 여기서 자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도 제 침대를 노리더군요. 참 변함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남은 생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깊은 고민을 하며 병원에서의 3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딸은 예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좀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 무렵 퇴원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차를 모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왜 집으로 안 가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남편은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짓고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야,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당연히 알지. 이렇게 예쁜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는지 나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저 아들 하는 거지. 이렇게 이쁜 공주 얼굴 보면 반성 안 하겠어? 엄마가 몇 번이나 나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는지 몰라.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반성했고 사과하고 싶은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공주 얼굴만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사과도 받고 이대로 집에 가봐야 당신 혼자 힘들 일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오면 산후조리도 다 해주고 우리 공주도 다 봐준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응? 반성? 사과? 산후조리? 무슨 콧방귀도 안 나올 소린가요? 무슨 그런 바늘도 안 들어갈 소리를 짓거리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씨부리는 신랑의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이대로는 제가 악역이 될 것 같더군요. 이 남자와 살려면 나만 끝낼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자기의 엄마와 끝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며느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옆에서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며느라. 이리 와라. 고생 많았다. 내가 미안해. 어른이 돼서 못난 꼴만 보여서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며느라. 내가 앞으로 잘아마. 우리 공주님은 이리 주고 넌 이리 와서 밥부터 먹자. 내가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와, 저에게 다정하게 며느라라고 하는 시어머니라니요. 그 친절한 목소리가 왜 그리 소름이 돋는지요. 거기다 저를 위해서 차렸다는 음식들. 교자상 가득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찬 음식들 앞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앉히고는 손에 숟가락까지 쥐어줬습니다. 아기 낳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도 아이를 낳아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던지 누구보다 엄마가 잘 먹어야지 아기한테도 좋은 거 알지? 앞으로는 더 든든하게 먹어야 젖도 잘 돌고 하는 거다. 얼른 먹어라. 내가 이거 특별히 부탁해서 기장에서 구해온 산모 미역으로 끓인 거다. 통영에서 구해온 굴로 끓인 거야. 어서 먹어봐. 어서. 그리고 아기는 이리 다오. 내가 안고 있으마. 우리 아기도 할미집 처음 왔으니 미역국 한 입 먹어봐야지. 우유 먹는 중이라도 국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을 거다. 정말 반성하신 건가? 나랑 화해를 하시려는 건가? 그런데 내가 마음이 꼬여서 삐딱하게 보이는 건가? 상냥하고 미소를 띄운 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상을 가득하게 차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런데 저희를 보며 뿌듯하다는 듯 보고 있는 남편까지 정말 이대로 화해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요란하게 현관이 열리고 뛰어들어온 시누이가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평소처럼 음식으로 달려들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나 빼놓고 이게 뭐냐고!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이 배신자들 나빴어! 그러더니 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서 국을 한번 떠서 입에 넣고는 빈손으로는 갈비찜을 뜯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얘도 참 변하질 않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너 당장 내놔! 뱉어! 먹지 마! 놀란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며 시어머니는 쳐다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먹고 있던 음식을 꼭 쥐고 입에 있던 음식을 삽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을 들어서 마시려고 하더군요. 결국 달려온 시어머니는 그 국그릇을 쳐서 떨어뜨리고는 시누이의 입을 벌려서 먹은 음식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데 갑자기 시누이의 눈이 뒤집어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종종거리면서 계속해서 시누이의 등만 두드렸습니다. 마치 이미 삼킨 음식을 토해내게 하고 싶다는 듯이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눈치챈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곧 응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시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가시기 전에 저 음식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누이가 저 미역국하고 갈비찜을 먹다가 쓰러진 거라서요.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감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통 식중독 때문에 음식을 수거하는 일이 있으니 구급대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음식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이걸 어쩌려고? 그냥 둬. 손 떼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사는 무슨 조사야? 당장 그만둬. 그제서야 응급대원들도 남편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아 못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원인을 모르면 아가씨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머님, 저기 설마 무슨 쥐약이라도 넣으셨어요? 저 먹으라고 하신 음식인데 그럴 리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나 정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한 방에 뿌리치시고 다시 음식을 수거하는 응급대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인지 응급대원분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볍게 제압하고 모든 음식들의 샘플을 챙기신 후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악한 생각을 하는 못된 며느리이기를 바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나머지 상상력이 저 세상으로 갔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누이는 몇 번이나 위세척을 하고도 며칠씩이나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시어머니가 차렸던 음식에서는 다량의 농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에서 가장 많은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면 자기 아들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얼른 사라져야 할 텐데
다들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저를 죽여 없애려고 했다고요. 제가 없어지면 쓸모없는 딸이 짐이 될 거라서 같이 없애려고 했다더군요. 자기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 아무 죄도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며느리건 손녀건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면서요. 그러나 그게 될 말인가요? 시어머니는 바로 구속되었고 살인미수,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친족살인 혐의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있으니 출소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던 신우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까무러치더니 깨어나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더군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온 실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기다 그 상태가 되자 그동안 신우이에게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신우이를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서 결국 학교도 자퇴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난 정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당신 말 못 믿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몰랐어. 그리고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빼주라.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난 억울해. 알잖아.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이 미친 새끼는 뭔가 하고요. 너도 꺼져. 내가 너 새끼 아니면 이런 일을 왜 당했겠니? 다 너 때문이지. 용서?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내가 나 죽이려던, 그리고 내 소중한 아기도 죽이려던 년 아들하고 살을 부비고 살 것 같아서 입을 터니? 꿈도 꾸지 마. 너도 니네 식구도 나랑 내 딸 근처에 알짱거리 생각하지 마. 눈에 띄면 그때는 내가 가해자가 돼서 너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남편과는 그 길로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보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가진 것을 탈탈 다 털었습니다. 아이 양육비를 핑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 그것도 일시불로 받아냈고요. 그렇게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누이와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할 테니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은 해야겠지요?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인연의 끝이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전 남편의 애민년이란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에게 대들다가 너무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다시는 저와 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잠시 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받은 충격에서도 벗어날 겸 아직 어렸던 저희 공주님과 시간도 보낼 겸 잠시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남편에게 받아낸 위자료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미 현장에서 익힌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시 대학병원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들어갔고 이제는 수간호사가 되어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모르는 딸은 다행히 누구보다 천사같이 자라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